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 혹은 뭐 주식 시장에선 더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뭐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요게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요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렸으니까 앞으로 막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급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기대, 이런 게 정말로 충족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그냥 단순히 금리가 내렸으니까 집값도 오르겠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B컷 했죠. B컷. 그냥 기준금리 그냥 인하한 것도 아니고 0.5%나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 채권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의 우려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0.5%나 떨어지고 경기 침체는 우려가 좀 줄어들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뭐 당연히 오르겠네. 그다음에 최근에 대출 규제로 해서 뭐 가상금리도 엄청 오르고 대출금리도 엄청 올랐는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B컷 했으면 다시 대출금리도 엄청 낮아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지는 사실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채권 수익, 그러니까 10년물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사실은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미국 전체의 유동성 혹은 전 세계 전체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며칠 동안에 올랐습니다. 요 오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반영이 있죠. 선반영. 기준금리가 어차피 인하될 거니까 미리미리 채권시장에서 이 금리를 낮게 거래하는 그런 선반영이 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경기 침체가 되면은 요 채권 금리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완전 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컷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어떤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사람들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침체까지는 안 가나 보다, 이런 믿음이 좀 생기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채권 금리 요거와 기준금리가 지금 방향이 일시적으로는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랐어요. 미국보다는 좀 덜 올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뭐 경기 침체 우려 혹은 선반영 이런 것들의 이유로 지금 바닥 찍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요게 한국의 벤치마크 요 채권 수익률인 3년물이고, 좀 기준금리와 좀 더 맞춰서 생각하면 1년물 단기물로 보면은 1년 채권 수익률이 한 2.95 막 요 정도 돼요. 거의 3 근접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1년물하고 이렇게 보면은. 근데 3.5%고 3%니까 사실은 지금 요 기준금리 인하를 두 번 정도는 자동으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요 채권 시장의 속성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은행채, 금융채도 다르고 뭐 국고채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선반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채권 금리를 봐도 그렇고, 그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만큼 실질 대출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뭐 유동성이 엄청 풀리거나 뭐 그런 것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기준금리가 뭐 25년, 26년 계속 내려가면은 물론 채권금리 뭐 대출금리 다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건데, 이미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속도가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참고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5년물 요 은행채 금리까지, 요 5년물 은행채 금리 제가 자주 갖고 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출, 물론 변동금리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요, 대부분의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5년물 금리 은행별로 다 달라요. 은행채 5년물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부분의 베이스 금리가 은행채 5년물 금리거든요. 여기도 요때가 요 바닥 찍은 요 시점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이틀 만에 더 올랐죠. 계속 오르고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선반영의 느낌은 있고, 요 정도라고 보면은 8월 달에 어떤 평균치, 요때 잠깐 급등했던 시가 있지만 다른 시점하고 비교했을 적에 뭐 크게 낮진 않아요. 아주 약간 낮은 수준. 기준금리가 0.5%나 B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약간 낮아진 수준. 이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0.5%를 낮췄지만 미국이 낮췄지만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내려가진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그 다음에 오히려 기준금리 한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올라갔죠 오히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하를 끌어내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막 타오를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은 사실은 일단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의 금리 흐름으로 보면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적에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인하를 하면은 한국의 뭐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이런 것도 낮아지고 그동안에 많이 했던 그런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그러면은 부동산이 다시 타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하고는 약간 실질적인 금리 흐름 혹은 시장의 흐름이 아직 그렇게 맞진 않는 거죠. 맞진 않는 거고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떤 금리와 관련된 시장 여기에는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0.25% 아마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을 할 것 같은데 0.25%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막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조금 낮아질 수는 있죠.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상금리를 인상을 뭐 1%에서 1.5%막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가 0.25% 떨어진다고 한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일부 내려간다고 한들 지금 존재하는 올라간 가상금리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건을 제약하고 있는 은행별 대출 규제들, 제약들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기준금리 그동안 엄청 고금리였던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25년 그 다음에 25년 뭐 말까지 몇 bp를 인하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말까지 혹은 26년까지 더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이런 전망치가 있잖아요. 뭐 사실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다 내려가면은 분명히 굉장히 금리가 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갈 거고 유동성도 많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뭐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그런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그래서 더해서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요 장기적인 2006년 1월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를 2006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더 옛날부터 뽑을 수 있지만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거의 한 19년 정도의 히스토리를 좀 뽑아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큰 관계가 없는 느낌입니다. 물론 금융위기가 와서 이렇게 완전 제로금리를 만든 다음에 제로금리가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최근 20년간의 어떤 실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긴 뭐 금융위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서 사실 여기는 판단하기 좀 애매하고 금융위기 직전에 굉장히 부동산 활황 시장 때를 보시면은 고금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고금리를 유지하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는 뭐 경기도 좋았고 요 자본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랐죠. 요건 약간 일반적인 어떤 생각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제로금리로 쭉 유지가 되는데 서울 집값은 이렇게 뭐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미국 기준금리 막 올렸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엄청 올렸는데 그 동안에도 서울 집값은 막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시세하고 굉장히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요때 코로나 제로금리 여기는 코로나 때고 여기는 코로나 직전에 이미 2019년에 저금리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2019년에 저금리 흐름으로 가고 코로나 제로금리 딱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요 급등한 요때는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제로금리에서 2022년 다들 아시다시피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팍팍팍 올리니까 그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완전 제로금리 요때는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요때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도 엄청나게 내렸던 요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때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미국 기준금리가 뭐 올라가면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고 미국 기준금리 내려가면 우리나라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큰 상관관계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금리를 유동성을 확 풀었다가 확 조였다가 이런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전의 히스토리까지 보면은 별로 영향이 없는 적도 많았다. 그런데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주고받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했더니 요거는 그래도 꽤 그 연관성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역의 연관성. 금리가 쭉 내려갈 적에 집값이 쭉 올라가고 금리가 미국의 그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따라와서 착착착 올리니까 집값이 팍팍팍 떨어지고 고금리를 유지를 했는데도 집값이 올랐던 이런 흐름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금리가 내려가는데 뭐 집값도 내려가는 그런 구간도 있고 여기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그 당시 버블7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을 그 당시에는 미국처럼 우리가 기준금리를 막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막 계속 올라갔고 그래서 항상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명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와 비교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역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림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특히 이때부터 금리가 쭉쭉쭉 내려가고 저금리 수준까지 가니까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은 보였다.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간의 그래프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차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크게 보면은 비슷한 그런 흐름이지만 시차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미국이 0.5%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0.25%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몇 달 안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반영이 되거나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이런 역의 관계, 한국의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시세 역의 관계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번에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요거를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25년, 26년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들, 은행별 대출 규제들이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은 그때는 시장의 유동성에 의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25년 뭐 하반기 혹은 뭐 2분기 이후 뭐 대출 규제가 어떻게 얼마나 풀릴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2차례, 3차례 내려가고 우리나라 그 은행들의 대출 규제도 풀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런 역외관계가 그때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뽑아서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이때도 금리를 내렸더니 집값이 올랐구만 혹은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렸구만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게 당장 연말까지 집값을 올린다거나 대출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뭐 내년 상반기에 큰 영향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요 기준금리뿐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출금리 사실은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차가 제가 발생한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이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 혹은 어떤 기준금리와 관계없는 은행 자체적인 정책들, 경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경우들 이런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만으로 유동성이나 담보대출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호재의 출발점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상박 압력을 지속적으로 줄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뭐 1억 낮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장 이게 영향을 트리거가 돼서 집값을 올리기보다는 한 반년 정도는 사실은 큰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 큰 흐름으로 보는 법,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적에 타이밍을 잡기 위한 단기적으로 보는 법. 이거 항상 구분해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정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드린 내용을 뭐 몇 줄로 이렇게 다시 요약한 게 이 페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실 적에도 마지막 페이지에 이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뭐 기준금리 이런 것보다 이 거래량,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은행들의 대출금리, 어떤 대출 정책, 그다음에 뭐 금융당국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더 중요하거든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한국은행 총재는 인하를 하면서도 센 발언들을 할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자체에 너무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른 그 외의 내용들, 실질적인 내용들, 실질적인 대출금리, 실질적인 가상금리 이런 것들의 흐름, 은행들이 좀 대출 태도를 뭐 둔촌주공 입주하면서 조금 완화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다음 거래량 트래킹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단기적인 시장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요 인하, 연속적인 인하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 정도까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내릴 땐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그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본전의 부동산 데이터 해석법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